자, 이제 우리 21번 소득세인데 소득세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건데 모르겠어요. 법인세 문제가 좀 요 2015년도 문제가 어려우니까요. 자, 21번 볼게요. 요거 추계조사 사업소득금액 그거를 문제 푸는 거고요.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미니멈으로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추계조사의 경우에 미니멈으로 원래 기준경비율이 원래 미니멈으로 산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기준경비율 때린 거 하고 단순경비율 그거 때린 거에 일정 배수 때린 거 그렇게 두 개 미니멈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수익금액이 나오죠. 9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일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거 뺄게요. 자, 단순경비율하고 기준경비율은 3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준경비율이 20%래요. 주의하셔야 될 거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가 복 해가지고 두 개라는 의미가 좀 있으니까 두 개라는 의미로 기억을 좀 하자고 했죠. 두 개라는 의미로 2분의 1을 때린다는 거. 그죠? 그거 갖고 가셔야 돼요. 2분의 1 반땅 기준경비율 그대로 나온 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항상 뭐 나오면은 이런 거 함정 때리는 거니까 복식부기 의무자 바로 반땅 10% 적용하셔야 돼. 10% 반땅에서 20%의 반땅. 그리고 단순경비율 60% 적용하고요. 단순경비율 적용한 다음에 얘는 뭐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 얘는 배수가 3.2배라고 돼 있거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2.6배. 그럼 3.2배 요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얘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왔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왔으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에 적용하는 3.2배를 적용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3.2배. 이렇게 하면은 단순경비율 적용하고 일정 배수 때린 거 바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빼야겠죠. 주요경비. 주요경비는 이 자료로 빼는 거예요. 원재료 매입비용 빼면 되고요. 원재료 매입비용은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요건 빼면 안 돼요. 요거는 들어가겠지만 얘는 사실 사업용 자산의 매입비용은 자산이 되는 컨셉이죠. 감가상각비가 원래 비용이 되는 것이고 자산 사온 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기기장치 사온 거는 기기장치가 되는 거니까 비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용 자산의 매입비용은 넣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임차료. 요거는 되는 거죠. 요거는 비용이 되는 거니까 유형자산의 임차료 500만 원 요거 들어가고요. 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주요 경비로서 거주자, 가배급여, 퇴직급여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3천만 원이래요. 근데 얘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요 800 대표자 인건비는 원래 필요경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면 안 돼. 대표자 인건비 빼고 3천이 아니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2,200이 되겠네요. 800을 빼고 2,200을 넣으셔야 돼. 주요 경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단순경비율 때린 거 하고 기준경비율 때린 거 금액이 계산되죠. 요게 5,100만 원, 요게 1억 1,520만 원. 작은 거 5,1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요거 2분의 1 요거 20%의 2분의 1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기준경비율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요거 배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배수는 복식부기 의무자 거 3.2배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그거 때려 주셔야 됩니다. 요 단순경비율은 배수 적용하는 거 알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주요경비는 여러분들 좀 갖고 가셔야 될 게 고정자산 매입비용은 제외한다. 대표자 인건비는 제외한다. 이런 거 챙겨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정자산 매입비용은 고정자산 돼야 되는 거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비용 안 돼요. 대표자 인건비 안 돼요. 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바로 넘어가죠. 간단한 문제였고 그리고 아까 뭐 잠깐 21번에 요것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4번 자료 있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멸시됨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요 경우에 뭐 이월 결손금 이런 게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월 결손금 이걸 뺄 거냐 말 거냐 그거예요. 이렇게 천재지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추계 결정하면요. 이월 결손금 공제가 배제가 돼요. 빼면 안 돼요. 근데 혹시라도 천재지변으로 추계하는 거다. 그리고 이월 결손금 자료가 주어졌어. 그럼 막판에 여기서 빼주세요. 아시겠죠? 요 미니멈 하시고 거기서 빼주면 돼요. 미니멈 하신 다음에 막판에 이월 결손금 빼주셔야 돼. 천재지변이면 이월 결손금 공제가 배제가 안 돼요.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멸시된 케이스다 이렇게 나오면 빼주시고 근데 이게 아니다 라고 나오면 여기서처럼 아니다 라고 나오면 이월 결손금이 주어져도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 그게 현혹 자료로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뺄까 말까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원래 추계의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가 배제가 되죠.
그런데 천재지변이면 또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시고 22번에 개인사업자인 거유자 갑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 총수익 금액만 물어봤으니까 필요금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되게 쉽죠. 그냥 기속식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총 매출액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에 애누리, 환입, 할인 차감이 안 되어 있대요. 차감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빼고 위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기타 매출 거래는 같다. 포함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포함할 것만 동그라미 쳐가지고 합치면 돼요. 그렇게. 요거는 간단하게 풀죠. 계약금 수령한 거 나오는데 2021년 4월 21일에 제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래요. 그리고 2020년도에 거래처로부터 150만 원 계약금을 수령했죠. 자, 그러면요. 요거 언제 판 건지를 아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금만 수령했고요. 선수금 형태로. 제품은 나중에 인도한대요. 인도 기준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판매는. 인도 기준 적용하는 거니까 2021년도에 판 거니까 얘는 지금은 들어오면 안 되죠.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2021년도 소득이라는 거죠. 들어오면 안 되고 계약금만 받은 것은 당연히 선수금의 형태인 거죠. 부채인 거고.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구매의사 표시한 때가 수입식이니까 7월 4일 날 거래처로부터 제품 요거 구매의사를 받았지만 2020년도 말까지 대금 결제를 받지 못했대요. 뭐 현금주의가 아니라 그냥 구매의사 표시한 때 공급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 수입식이거든요. 소득세법상으로도. 그래서 그때 넣으면 돼요. 지금 뭐 총수익금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수익금액만 체크.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요거 50만 원 체크해서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그다음 무인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꺼내는 때죠. 그래서 언제 인출했는지 봤더니 2021년도에 인출했어. 2021년도에. 요때 인출했으면 2021년도가 수입식이에요. 얘는 들어올 게 없고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인도한 때인데 수탁자가 이 중에 절반, 반 땅이에요. 반 땅을 2020년도에 팔았다는 거죠. 반땅만 들어오면 돼요. 판매가 180만 원인데 요 반 땅 50% 하면요. 결과적으로 90만 원이겠죠. 90만 원 요걸 넣어주시면 돼요. 요걸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세모 표시된 거 빼고 동그라미 이렇게 합쳐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풀죠. 2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의료비 세액공제 그걸 구하는 겁니다. 2020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각각의 상황이 주어졌죠. 상황이 이렇게 상황 1, 상황 2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로자 갑의 총급여가 나와 있고요. 총급여 필요하죠? 이거 3%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 1은요. 요 지출 1위, 상황 1은 지출 1위 일단 갑을 위한 거, 이건 특정 의료비라는 뜻이죠. 갑 본인이니까. 부치는요. 65세 이상자예요.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65세 이상자, 뭐 장애인 또는 뭐 본인 그리고 플러스로 결핵이라든지 뭐 중증 질환이라든지 그런 치료비 그런 것들 다 특정 의료비에 들어가죠.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것도 치료비 전부 다 특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친을 위한 거면 부친 또 특정이죠. 특정 65세 이상자니까. 그리고 배우자는 뭐 장애인이라는 그런 게 없죠. 지금 장애인은 없다고 돼 있으니까 배우자 장애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의료비죠. 상황 1은 이렇게 되고 상황 2 같은 경우에는 상황 2는 이제 1이 부친을 위한 거 특정이고 2, 3은 배우자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예요. 의료비 세액공제 여기서는 난임 시술비가 없어요. 난임 시술비가 없으니까 특정하고 일반만 있으니까 여기에 공제율은 15% 때리면 돼요. 혹시라도 난임 시술비가 있으면 걔는 20% 공제율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난임 시술비가 없어요. 의료비 지급 명세가 나오는데 일단 제외할 거 제외하셔야 돼요. 자, 제외할 것은 외우셔야 돼요. 국외 의료비 제외하고요. 성형 미용 수술비 그거 제외하고요.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비 요거 제외합니다. 국외 의료비 그리고 성형 미용 수술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이제 건강 증진 보약 같은 거 건강 증진 의약품 외워주시고 여기 보시면 지출 1에 건강 증진 영양제 구입한 게 있죠. 이거 제끼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해외 여행 시 지출한 현지 의료비 국외 의료비죠. 이거 제껴야 돼요. 얘는 어떤 상황이든 들어가지 않는 의료비예요. 그 뭐 실비를 보전받는 그런 실비 보험료 그런 걸 받는 의료비도 걔도
요건 제외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실비를 만약에 보험사에서 보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 내가 쓴 게 아니니까 그거는 내 지출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외하긴 합니다. 실비 보전 받는 거. 그 실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거는 제외한다는 거 또 갖고 가시고. 그러면 이제 해보죠. 이제 상황 1하고 상황 2인데 상황 1, 상황 2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보면요. 특정하고 일반 나눠가지고 자 상황 1은요. 자 상황 1은 지출 1 특정이고 지출 2도 특정이에요. 병원 치료비 800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건강진단비 이런 거 예방 목적 진단은 다 들어가요. 건강 검진 그런 건 들어가죠. 결핵 치료비 들어가죠. 200 여기 특정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특정 이렇게 나올 거고 일반 의료비 지출 3죠. 일반인데 안경 구입비 얼마로 바꿔야겠죠? 얘는 누구를 위해서 지출했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특정이 되든 일반이 되든 연간 1인당 50만 원 한도 그럼 기억하셔야 되겠고 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은 총 급여액의 3% 뺀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산식에서 마이너스 15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200 그리고 특정 일반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맞나? 지금 금액이 하나가 제대로 됐나? 건강증진비가 1,400이죠 이게. 우리 교재에는. 맞나? 아 1,000만 원이구나. 오케이. 요거 1,000만 원 곱칠게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뭔가 교재하고 달랐어. 요게 1,000만 원. 이게 2,000이 돼야 되죠 지금. 오케이. 2,000. 요렇게 하면 2,000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5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535. 마이너스 100이 되네. 535 100이 되면 1900 곱하기 15%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면 특정에서 빼야지. 1900. 1900이 되고 1900 곱하기 15% 하면 이 상황 1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거 생략. 상황 2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병원 치료비 800 특정이에요. 요거 특정이니까 800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 2는 일반인데 배우자를 위한 거 건강진단비 일반이죠. 1,000만 원 이쪽에 들어올 거고요. 문제는 결핵치료비예요. 결핵치료비. 결핵치료비는 뭐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든 부친을 위해서 지출하든 무조건 특정이에요. 특정. 그러니까 중증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하고요. 결핵치료비 하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비 하고 그런 거는 무조건 특정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지출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결핵치료비 특정에 넣는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일반이죠. 5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총급여액의 3% 빼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요게 1,050만 원에서 150을 빼면 900만 원, 요건 1,0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이 900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일반이니까 한도 얼마? 700이에요. 700. 한도 700 적용하셔야 돼. 안 그러면 1900 하면 금액 똑같이 나올 거예요. 금액 똑같이 나오면 뭔가 다 잘못한 거야. 아시겠죠? 이거 1900 나오고 이거 1900 나오면 뭔가 잘못한 거죠. 이거는 한도가 있죠. 일반 의료비. 이건 어차피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도 고려 안 한 거고 어차피 한도 내죠. 근데 얘는 한도 고려하셔야 돼. 일반 한도가 있고 특정한 한도가 없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야. 1700. 뭔가 이게 똑같이 나오면 의심해 보셔야 돼. 혹시라도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요거에 15% 떼면 되겠죠. 이게 더 적겠죠? 얘는 1900에 15%, 얘는 1700에 15%.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24번 같은 경우에는 토직소득 산출세. 거기 나오네요. 그거 해볼게요. 근로소득자 퇴직소득 산출세. 자,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묻고 있고요. 요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퇴직급여액 1억 5,500 나옵니다. 비과소득은 제외하고 입사일, 퇴사일 비교해 보시면 이게 9년하고도 결과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더 있죠. 2개월 더 있어요. 9년하고도 2개월 더 있으면 10년으로 보시면 돼요. 10년.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본다. 근속연수는 1년 더 더해가지고 이렇게 1년으로 봐가지고 10년으로 계산하시고
그리고 근속연수 공제표, 한산급여 공제표 나오고,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끝난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죠? 환산급여부터 구하는 거예요. 환산급여. 이제는 개정 규정으로 100%예요. 100% 이번 연도부터. 환산급여 구하시고 환산급여 공제 테이블상으로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요거를 빼고 과표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환산급여부터 구해볼게요. 환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요거 퇴직급여에 1억 5,500이 나오면 일단 이 개정 규정에서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근속연수 공제는 빼준다는 거. 근속연수 공제. 공제표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 활용하셔야 돼요. 10년 넣으시면 돼요. 근속연수 공제표가 10년 초과 20년 이하에서 공제액 400만 원에서 출발하죠. 이 말 자체가 사실은 10년까지는 무조건 400만 원. 10년이면 400만 원 이 뜻이에요. 10년 초과하는 1년당 8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400만 원 그냥 넣으시면 돼요. 10년 초과 20년 이하가 400만 원에서 출발하니까 400이 근속연수 10년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라는 거죠.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 단순 암기를 좀 요합니다. 이게 옛날에 있던 그 종정 규정에서 근속연수 공제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요거 빼주고 그 다음 12배수 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배수 한산. 근속연수분의 12. 이렇게 하면 한산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12배수 한산으로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 그래서 좀 빠르게 계산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1억 8,12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1억 8,120만 원 나오면 요거 환산급여 공제표 다 주어졌으니까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한산급여 공제 구하시면 돼요. 이거 생략. 계산해보시면 9,824만 원. 테이블대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 그러면 과표가 8,296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얘는 주의하셔야 될 거 8,296만 원이 이렇게 환산급여 1년치로 만든 거거든요. 1년치 급여. 1년치 급여에 대한 과표니까 세율은 바로 적용해요. 세율은 바로 적용. 그러면 1년치 급여에 대한 세액이 나왔는데 다시 10년치 퇴직금에 대한 세액으로 바꿔주고자 위에 곱한 거 역으로 다시 곱해주면 되죠. 그죠? 요거 반대로 곱해주셔야 돼. 12분의 10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틀을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틀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빠르게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결과적으로 1년치 급여에 대한 과표를 좀 구해주고자 1년치 급여를 만들어준 컨셉이거든요. 10년치 퇴직금을 1년치로 12개월 해가지고 환산급여 만들어준 거고 요거는 결과적으로 1년치 급여에 대한 세액을 10년치 퇴직금에 대한 세액으로 다시 돌린 거예요. 돌린 그런 컨셉이에요. 요거 갖고 가셔야 되겠고 요거 있는 거는 단순 암기 근속연수 공제는 빼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좀 빠르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뭐냐면 얘가 산출세액이 1, 2, 2 사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2, 4, 2.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답.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요 세율은 잘 나오는 세율 구간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4,600 초과잖아요. 4,600 초과는 속산표 24% 때리고 522만 원 빼고 이런 거. 아시겠죠? 4,600 초과. 4,600 좀 이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15% 때리고 108만 원 빼고. 속산표 그거는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은데 어차피 뭐 기본 세율 자료가 주어지긴 하니까 그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속산표를 외워가지고 15% 빼기 108만 원. 24% 빼기 522만 원. 그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4,600 초과 8,800 이하 구간이니까 24% 때리고 바로 522만 원 빼면 돼. 그 다음에 12분의 10년 해가지고 바로 좀 구할 수 있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개 구간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속산표 아시겠죠? 15% 구간하고 24% 구간 속산표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결정세액을 묻고 있네요. 결정세액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금융소득 문제고요.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요거 상당법인 현금 배당 과세가 된 범위세 과세가 된 잉여금 재원 근로수업 대상이죠. 근로수업 체크하고 요거 들어갈 거고 저축성 보험의 만기로 인한 보험 차익 요거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이래요. 만기가 돼가지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럼 10년 유지했다는 뜻이죠. 그럼 장기예요.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과세가 안 돼요. 종정 규정에 따라서 과세가 안 된다. 그렇게 제끼고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들어갈 거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요거는 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거고 그거 초과분은 9% 원천 인수하고 분리과세가 될 거예요. 종합과세는 안 돼요. 비과세나 분리과세니까 제껴야 돼요.
비과세나 분리과세니까 제끼고 여기서는 종합소득, 결정세 그거 구하는 거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결정세까지 묻는 문제에서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 25% 원천징수세율 이거 체크하셔야지만 비교산출세액 제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고.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그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금융소득부터 구해볼게요. 2천만 원 근로수업 대상이고 거기 2,500 더하고 그 다음에 400만 원 더하고 그렇게 하시면 4,900만 원 나오고요. 여기에 근로수업 더해야겠죠. 자 미니멈 요거 근로수업 대상 배당 2천만 원 하고요. 여기서 2천만 원 초과분 2,900이네요. 둘째 적은 거에 11%. 근로수업 대상 들고 오고 2천만 원 초과분 해서 바로 11% 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120만 원 그렇게 나오겠죠. 5,120만 원이 금융소득이고요. 자 이제 결정세액까지 구하려면 이게 금융소득이고 금융 여기에 사업소득이 또 있죠. 문제에서 주어졌죠. 자 그대로 더합니다. 1,600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와요. 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종합소득 공제까지 빼가지고 과표를 구해주셔야 돼. 계산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6,72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가 250만 원 이걸 빼주셔야 돼. 그럼 과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6,470 이렇게 나오고 금융소득이 안에 있으니까 비교산출세까지 고려해서 맥스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요거 일단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분, 여기서 2천만 원 초과분 4,470이죠. 4,470 기본세율. 그 다음에 요 틀로 계산하시면 요거 첫 번째로 쓰고요. 두 번째로 요거 쓰면 돼요. 요거 넣은 다음에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빠르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25% 체크 잘 해놓으시고 문제 푸실 때. 자 그러면 요거부터 쓸 건데 저 앞에 있는 거. 비교산출세액은 일단 원천징수세율을 때립니다. 4,900의 원천징수세율을 때려야 되는데 문제는 4,900 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400이 있죠. 걔는 25%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 그럼 4,900에서 400 빼면 4,500 남죠? 4,500은 1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한 거예요. 이제 타소득 과표에다가 기본세율 적용하죠. 타소득 과표는 6,470에서 뭘 빼냐면 이제 두 번째 거. 앞에 그 썼죠? 두 번째 거. 5,120이 과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과표 안에 5,120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근로수업 된 거. 요걸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빼셔야 돼. 기본세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산출세액이 얼마로 나오냐면 일반이 8425가 나올 거고 비교가 8245가 나올 거예요. 8245. 그 일반이 더 크네요. 자, 뭐까지 물어봤냐면 결정세액까지 물어봤어요. 결정세액, 산출세액까지 물어본 게 아니라 결정세액. 그럼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들어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액공제는요. 지금 얘가 이제 세율 때려가지고 이렇게 산출세액이 8425가 나왔다. 여기서 세액공제. 일단 배당소득이 있으니까 배당세액공제 들어가야 돼. 배당세액공제는 얘 같은 경우에 근로수업이 220이거든요. 한도가 있죠.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돼요. 일반이 더 컸거든요. 일반에서 비교를 빼버리면 그러면 배당세액공제가 요 한도에 걸려요. 한도가 결과적으로 18만 원 나올 거예요. 18만 원. 그게 한도예요. 요거 두 개의 차이죠. 두 개 차이가 18만 원. 18만 원이 배당세액공제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겠죠. 문제 자료에 있잖아요.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거기 넣어주셔야 돼요. 특별세액공제. 이 특별세액공제가 뭘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표준세액공제 하고요. 플러스로 기부금세액공제 그거 한 거예요. 그게 특별세액공제거든요. 문제에서 얘는 다행히 특별세액공제가 주어졌으니까 요걸 빼면 돼. 근데 만약에 특별세액공제가 문제 자료에 안 주어졌어. 그럼 누락하실 수 있는 부분이 표준세액공제예요. 얘는 지금 근로소득 없거든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일반적으로 얼마? 7만 원. 그거 빼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성실사업자면 12만 원 빼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근데 뭐 별도 연구가 없으면 그냥 7만 원 빼시면 돼. 7만 원. 여기서는 이제 표준하고 기부금세액공제 합친 그냥 특별세액공제를 주어진 거예요. 특별세액공제. 여기는 근로소득 없으니까 당연히 표준 플러스 기부금세액공제. 그렇게 주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기금세액공제가 되는 이유가 금융소득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도 있으니까 기금세액공제도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8045가 나오죠. 8045. 좀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 기계적으로 순서대로 푸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다 이제 아는데 요 25% 체크 안 하는 순간 그냥 비교 때릴 때 14% 때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얘는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돼. 체크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체크하시고 리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아도 시험장 가면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주의하시고. 와, 큰일 났네. 자, 29번. 29번 같은 경우에 한 10분만 더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기타 소득 금액 각각 계산한 것을 옳은 것은 요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요 간단하게 해보면 지금 근로소득 급여가 나오네요. 급여 여기서 출발. 상여금 650인데 주총이 2020년도 주총에서 2019년도 임여금 처분 결의를 했다는 거죠. 요 임여금 처분 상여를 얘기하는 건데 임여금 처분 상여의 기속 시기는 임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결정하면 받을 권리가 확정되죠. 근데 주총이 2020년도 일어났으니까 얘는 2020년도 기속 맞아요. 임여금 처분 결의를 2020년도에 한 거야. 작년도 임여금을 이번 연도 2020년도 주총에서 결의하는 거니까 이때 주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근로자한테 주자라고 하면 근로자한테 받을 권리가 생기죠. 임여금 처분 결의일이 기속 시기니 얘까지 지금 포함하는 건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650 그대로 들고 가면 돼. 아시겠죠? 250 포함된 650 그대로 들고 가면 되고 사택 제공 이익은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이죠.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인데 출자 임원이란 말이 없어. 근로모자야 그냥. 회사에 근무하는 이런 거주자 갑이 나왔으니까 출자 임원 아니에요. 출자 임원 아니면 근로소득 아니에요. 회사 출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회사 출근. 회사 출근은 이런 거예요. 사택 제공 이익은 누구만?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 사택 제공이익은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 사택 제공이익 출자 임원 아니니까 근로소득 아니고 자녀 학자금 수령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근로소득이에요. 고용보험료에 근로자 부담을 회사가 대납한 거 당연히 근로소득이죠. 대납을 했으니까 근로소득이 들어오고 월 20만 원의 급식비, 현물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이죠. 들어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총 금액 나오면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 테이블 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빼면 돼요. 근로소득 공제는 한도 생긴 거 아시죠? 개정된 거 2천만 원. 그런 한도. 근데 한도 걸릴 일이 없다는 거 3억 6,250만 원이 총 급여가 돼야지만 한도 걸려요. 3억 6,250만 원.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양가로 보시면요. 요거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 나오죠. 기타 소득이라는 건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A 대학교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관련 특강을 하고 받은 금액. 이게 서문에 괜히 소상공인 경영 지원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헛갈릴 수가 있는데 A 대학하고 나는 고용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나는 회사하고 고용관계가 있을 뿐이고 대학교하고는 고용관계 없이 강의를 한 거거든요. 뭐 이거 관련 강의를 했겠죠. 이런 업종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학교하고 고용관계가 없이 특강을 한 거니까 대학교한테 받는 거는요. 당연히 기타 소득인 거예요. 아시겠죠?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인적 용역이니까 60% 필요금비 인정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받은 아파트 항상 주택인지 확인하셔야 돼.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죠. 상금 고유통품 해가지고 제가 상금과 무상, 그리고 또 상금. 이게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고유통품. 요 세 가지는 80%까지 인정을 합니다. 서거유통품이 이번에 또 바뀌었죠. 1억까지는 또 90%까지 가요. 1억까지. 양도금액 1억까지는 90% 필요금비 최소한 인정을 하고 1억 초과분은 80%.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좀 갖고 하셔야 돼. 10년 이상은 무조건 다 90%. 전체 금액에 대해서. 상금 고유통품이에요. 이게 상금이에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아시겠죠? 80% 외워주셔야 되겠고 요거 계약상 매수자가 매매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보상받은 손해배상금. 이건 필요금비 의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죠. 그대로 그냥 70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 300인데 요거는 이게 무체재산권이니까 60% 필요금비를 인정하는데 368 하면 180만 원. 근데 실제 필요금비 250만 원. 더 큰 거 250만 원. 300에서 250만 원 빼셔야 돼. 5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보유 중인 골동품 박물관에 양도했어. 박물관에. 그러면 아예 비과세가 되죠.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하는 거, 문화재로 지정된 서학골동품 양도하는 거 다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박물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분리과세가 되고
여기서는 3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6천만 원 이상이 아니에요. 6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6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과세가 되긴 되는데 그때도 분리과세가 된다.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박물관이라 가지고 아예 비과세. 그렇게 푸시면 끝나고요. 부가가치세 계산 문제는 2문제인가 3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 간단하게 좀 풀어보죠. 요 공급가액 모두 합해가지고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A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요거를 15억에 양도했다. 토지는 면세니까 과표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건물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와야 돼. 건물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실지 거래가액도 구분이 불분명하고요. 감정평가 가액도 없대요. 그럼 기준시가가 그 다음 순인데 건물 니은이 기준시가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순위가 장부가죠. 그 다음에 취득가죠. 장부가가 있으니까 이 3순위로 가는 거고 장부가 기준으로 일단 기준시가가 없는 것부터 계산하셔야 돼. 건물 니은부터. 건물 니은은 요 15억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장부가 비율 적용합니다. 장부가 전부 다 합쳐보시면 10억이죠. 10억분의 건물 니은 얼마죠? 1억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1억 5천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건물 기억. 건물 기억은 자 15억에서 뭘 빼죠? 요걸 빼셔야 돼. 1억 5천. 이렇게 하면 건물 기억하고 토지가 나왔죠. 그 중에서 우리는 건물 기억을 발라내야 돼요. 어떤 비율? 기준시가 비율. 그죠? 5억 원분의 1억.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자료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 자 볼게요. 금액이 2억 7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얘는 장부가 비율 적용하고 얘는 기준시가 비율 적용한다. 1번 자료에서 공급가 구했고요. 또 다음 페이지 2번 자료 보시면요. 여기서는 기계를 팔았는데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팔았습니다. 기계의 완성도가 60%래요. 60%면 이쯤이죠. 이쯤. 그러면 요만큼 받기로 한 거니까 받기로 한 대가 부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곱하기 50% 해서 500만 원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료 과사업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500만 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과사업과 면사업에 공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사용자 요거 기계 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겸용 공통사용자예요. 어떤 비율 적용해서 과표 환불을 한다. 단기 비율, 직전 비율. 그거만 아시면 돼요. 공통사용자 공급은 직전 비율. 단기가 2020년 1기니까 직전 비율. 요 비율 적용하시는 거예요. 요 비율. 과표 구하는 거니까 과세 비율.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전체 1억 5천분의 9천만 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게 있죠. 여기 과표 구하는 문제예요. 과표. 과표 구한다고 하면 지금 또 어떤 게 있냐면 2020년 1기거든요. 지금이. 그러면 요거 누락하시면 안 돼. 요거. 단기 뭐 과사업에 이제 뭐 통조림 제조업이라고 하면 통조림 판 게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통조림 제조업이라고 하면 통조림 판 게 있어. 기계 판 것도 있고 건물 판 것도 있고 이 통조림 제조업이면 통조림 판 것도 있는 거야. 내 제품 판 것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넣어주셔야 돼. 7,500. 일반적인 과표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과표 구하는 문제니까 요거를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공급가액을 이런 식으로 쫙 다 합치면 답이 나와요. 자 넘어가고 일단 넘어가고 36번은 요거는 숫자는 다르지만 세법 프렌즈 TV에 요 문제 있어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세법 프렌즈 TV라고 유튜브에 제가 찍어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요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금액만 달라요. 요 문제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세법 프렌즈 TV 그거 좀 보시는 방향으로 이것도 홍보 목적으로 또 시간도 부족하고 자 프렌즈 TV에 있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36번 풀었고 이제 37번. 37번은 얘는 개인사업자인데 간이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그러면 일단은 재고 납부세액이요 재고 매입세액이요 그거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면 그때는 일반 과세자의 계산 구조에 재고 납부세액이 있어요 재고 매입세액이 있어요. 일반 과세자 현재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
재고 매입세액이 있어요. 재고 매입세액 구하는 문제예요. 재고 납부세액이 보기에 있으면 그거는 제끼시고 재고 매입세액이 있는 보기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1, 2, 4번 중에 찍어야 돼. 아시겠죠? 급하면 찍는 거예요. 재고 매입세액. 자, 재고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 건물, 제품, 건설 중인 자산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매입세액을 발라내고 시작해야 돼요. 매입세액은 취득가에서 발라냅니다. 근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억 7,500 부가세 포함이니까 110분의 10 적용하면 돼요.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에서 아예 제시가 됐으니까. 그리고 제품은요. 확인이 안 된대요. 확인이 안 되면요. 재고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항상 증빙에 의해서 확인돼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죠. 증빙에 의해서 확인 안 되면 매입세 공제 안 돼요. 계산할 필요 없고. 건설 중인 자산은 여기 취득가가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여러 가지 투입되는 원재료 중에 과세되는 것도 있고 면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득가에서 출발하시면 안 되고 원래부터 매입세액에서 출발. 그렇게 하시면 돼. 건자는 1,400. 자, 이제 산식을 적어 나갈게요. 둘 다 매입세액에서 출발하고요. 얘는 감가상각 자산이고 건자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건물은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1-상각률. 상각률은 과거에 간이일 때 취득해가지고 간이이면서 계속 보유를 했죠. 간이는 과세기간이 1년 단위예요. 그 상각률이 10%로 올라가죠. 5%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언제 취득했는지 봤더니 2018년도에 취득을 했대요. 그럼 간이 1년 단위거든요. 2018년, 2019년. 지금 1월 1일 날 전환된 거예요. 2018, 2019 해서 2기가 지났네요. 2기. 그 다음에 1- 업종의 부가가치율. 요거 같은 경우에 재고 매입세액이에요. 재고 매입세액. 언제 간이었는가? 언제 간이었냐면 과거의 간이었어요. 과거의 간이었으면 그때 수치세액 공제를 받았고 지금 100% 받아야 되니까 그 차이를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취득했을 때 2018년도죠. 취득했을 때 업종의 부가가치율 2018년도 30%네요. 그럼 1-30%. 이렇게 산식 적어 나가시면 되겠고 건자 같은 경우에는 상각자산이 아닙니다. 비상각자산은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재고품 건자는요. 직전 과세기간에 그냥 무조건 취득한 걸로 봐요. 직전 과세기가 지금 1월 1일부터 이렇게 전환되죠. 그럼 직전이라고 하면 19년도에 업종의 부가가치율 25%예요. 그러면 1-25%. 계산을 생략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재고 매입세액이 나올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서 뭐 상징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뭐 2015년도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계산 문제가 여기 좀 어려운데 점점 2016년, 17년, 18년, 19년 19년도 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최근 들어서 더 쉬우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